자, 오늘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죠. 지금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오늘 징계 취소 결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자, 이 이후에 이 징계 취소 결정이 뭔가 시나리오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시죠. 징계 취소가 이준석 죽이기인가? 물음표가 찍혀 있죠.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모종의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런 시선과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징계 취소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시점쯤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관련해서 반응을 좀 보인 게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위원장입니다. 안녕 얘들아. 네. 뭐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 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예. 예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은 방송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제명해야 지지율이 3-4% 오른다 그러고 있는데 네. 아니 당의 지지율이 지금 진짜 경각에 다른데 지지율 3-4% 올리면요 총선에서 한 30석이 더 돼요. 예. 아니 그런 대단한 카드를 놔두고 왜 이준석을 네. 제명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제명이 아니고요. 징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징계가 이제 깨끗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징계는 취소됐어요. 지금 1년 6개월째인데 이제 없어진 건데, 그럼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이 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당협위원장은 당원만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 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것도 못하게 그렇죠. 됐었죠. 절대 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이게 징계 그 기간이 도과돼서 다시 회복되게 되면 별도의 응모를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 징계 취소라는 건 저희가 취소라고 할 때는 이게 소급표가 있어요. 원래부터 징계받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이고 없었던 걸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징계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당원협의회 회장직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해석상으로는 다시 또 부활하게 되는 건데 그 자리가. 당원당규에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오. 제가 이게 법률적 지식을 감안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예. 소급표가 있는 취소로서 징계 처분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예. 당원협의회 그 위원장직도 그대로 다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노원병 당협위원장 지위는 바로 회복이 되는 걸로 일단 해석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사실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총선에서 공천에서 유리하다는 게 통상 인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 서울 노원병의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협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한 게 여겨지는 직위죠. 예. 또는 출마 의무까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고 예. 또 본인도 뭐 출마를 한다고 그래 왔어요. 그렇죠. 노원병에 당연히 출마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마를 하지 않을까. 또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요. 예. 근데 출마한 경력도 있고 또 전국적 지도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을까. 물론 뭐 본인이 이제 그건 본인의 정치적 행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언행에 비춰보면 출마를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뭐 당내적 경선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위상이나 인지도 봤을 때 노원병을 가지고 다툴 다른 만만한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그래서일까요? 이 징계 취소의 의미에 대해서요, 최근에 약간 귀를 잡는 분석이 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네. 이준석을 노원에 공천하는 것이다. 네. 공천을 줬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 노원 하나를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이준석 씨에게 노원 공천을 제안하면 공천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탄압받은 게 아니잖아요. 노원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네. 안철수 의원이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100% 떨어진다. 이준석 씨, 노원 공천 받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듣기에 따라 굉장히 묘한데요, 지금. 그냥 공천을 받게 되면은 가서 어렵고 뭐 자동으로 뭐 나가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신 민주당 분이 계십니다. 화면 보시죠. 민주당이 참 이준석 전 대표 관심 많아요, 보면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제목은 이준석의 비극적 시나리오예요. 근데 만약인데 이게 성사됐어요, 지금. 징계 취소됐죠? 그러면 신당행위 좌절이 되고 사지인 노원병 공천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 노원병은 허엄지다 이거죠. 근데 가서 사지니까 낙선할 거고 그렇다면 정계 조퇴가 된다는 거예요. 정계 조퇴 시나리오. 그렇다면 이번 징계 취소는 한마디로 이준석 죽어라는 것인데 이준석의 반격 카드가 궁금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나리오예요, 지금. 자, 배은찬 소장님. 그러면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고사시키기 위한 게 바로 노원병 공천이다 이건데 이게 징계 취소가 그 의미라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노원병을 포기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정청래 의원의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선뜻 지금 징계 취소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지. 본인은 징계를 처음에 한 그게 잘못이다. 해소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징계를 한 그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건데 예. 그런데 또 안 받자니 당에서는 인요한 위원장까지 나서서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 코리아 젠틀맨 진정한 애국자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자산이다 만나게 돼. 이러는데 계속해서 이걸 마다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한번 지난 전당대회 때 올 3월이죠. 기억을 해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오롯이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결집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노원이라는 데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마저도 공천을 받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전폭적으로 또 결집해서 지지를 안 한다, 투표를 안 해준다. 예. 이러면 낙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러겠죠. 당장 지금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마다해도 아니다. 더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보기도 아 그래 그래도 국민의힘은 애쓴다. 에이 웬만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저렇게 당에서 끊임없이 지난번에 그 징계도 취소한다. 다시 와서 역할을 해달라. 구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안 받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대표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안 받고 결과적으로는 뭐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천을 받았는데 낙선을 내버리면 그때는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쟁력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도 예. 누구를 만나도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도 아무도 지금 완벽한 해법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고 꼬여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퇴양난의 소리인데 지금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한 말이 있어요. 이것도 좀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김근식 교수께서 손을 드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하실 기회를. 일단 이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북에서 거의 한 5등 했어요. 네. 그럼 이준석이 노원병에 떨어질 상황이라는 건요. 강북의 30개 선거구에서 뭐 다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전략이랍치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노원병 나오면 떨어져요. 제가 노원병을 제가 사상 최다 득표율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 노원병 나오면 떨어져요. 김근식 교수님 지금 말은 웃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도 노원병이 너무나 어려운 곳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에서 징계 취소했으니까 공천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지금 아주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공천이 난 여기 아니고 다른 곳 가겠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저게 정청래 의원이 말한 뭐 이준석 죽이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럴 때 보이는데 그것이 민주당 측에서 볼 때 이준석 죽이기로 해석이 되더라도 예. 이준석 대표가 직전에 우리 당의 대표였고 예.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단 1%의 애당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 노원병에 가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낙선이라는 걸 기정사실로 하는 것만큼 없는 그 무식한 게 없습니다. 총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예. 저도 떨어질 줄 알고 가서 한 지가 여러 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예. 나이도 저보다 20살이 밑에더라고요. 어. 그러면 젊은 나이에 당을 위한 충정심을 보여주고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상황에서 예.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고 열심히 가서 오늘부터라도 징계가 풀렸으니까 노원병 당협위원장으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지지를 회복하고 예. 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년에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노원병에서 제일 경쟁이 높았던 게 본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조금만 더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전에 홍정욱 의원이 거기 당선됐었어요. 예. 그게 사지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겉돌고 있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이지.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이지. 콩밭은 어디입니까? 이게 쫓겨나고 싶은 거죠. 아, 당에서 쫓겨나고 싶다. 지금 아까 나와서 한 이야기도 새빨간 거짓말인 게 오. 아니 이준석을 제명해야 2~3%가 올라간다는데 왜 제명시키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MBN 아침엔 매일 경기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이 패널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패널로 김민수 나왔을 대변인이 때 얘기를 한 건데. 당의 공식 대변인 입장이 아니라 정치 패널로 진행자가 질문을 한 거죠. 이미 며칠 전부터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12월까지 지켜볼 것이고 탈당까지 모든 게 다 선택지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서 탈당설, 신당설이 무궁무진하게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매일 경기에서 앵커가 물어본 거예요. 정치 패널 나온 예. 사람한테 탈당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길게 보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낸 거예요. 예. 그게 제명해야 2~3%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거꾸로 치환시키고 그걸 있잖아요. 전체 당의 의견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교묘한 거네요. 거짓말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환시켜서 마치 당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해서 예. 이준석을 제명해야 2~3% 올라갑니다라고 말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반박을 하잖아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정치의 기본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 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당을 자기가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기 예. 위해서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정치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구식 교수님께서 그냥 막 쏟아내셨어요. 지금 뭡니까? 그러면서. 자, 윤경호 소장님. 요 이른바 이준석 공천 뭐 죽이기 시나리오 뭐 이렇게 할까요? 이 시나리오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 신당 좌절시켰다. 이거 하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징계 취소를 통해서 신당은 좌절된 거다. 명분 싸움인데 지금 예. 명분에서 확실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징계 자체를 거부하겠다. 오. 처음부터 왜 나를 징계했느냐라고 이준석은 아마 되물을 수 그렇죠. 있어야 그 되는데. 징계 시작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인요한 등장 이후에 이준석을 징계해서 풀고 대사면 운운하고 결국 오늘 결정까지 나오기 전에 또 일각에서는 뭐 정보지 차원에서 나온 얘기였지만 예. 지금 무고죄로 이준석을 검찰에서 기소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한동안 돌았어요.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아니 검찰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발목을 잡아버리면 예. 이건 뭐지 하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려진 이 결정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것처럼 예. 보였어요. 물론 바른미래당 전과가 있긴 하지만 예. 그러나 이준석 신당 때문에 느닷없이 어느 여론조사 회사에서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지면은 국민의힘 뭐 민주당 누가 더 영향을 받을까 예. 또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어디가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거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을 확 끌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좌절시키는 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다만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원병이니까 가능성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엔 노원병의 유권자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얘기 같아요. 아주 총선도 아닌데 너무 그냥 짐작하는 거다 마음대로. 아니, 노원병의 유권자들이 이미 거기는 한쪽으로 정치 성향이 쏠려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든 국민의힘에서 예. 하든 그건 정말 모욕적인 얘기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당을 만드는 걸 좌절시키는 예. 효과 거기에서 딱 멎어서 평론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경호 수장님하고 김근식 교수님의 그 분석이 약간 일맥상통한 게 있네요. 지금 그거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다. 사지는 민주당 시각이에요.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당은 좌절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신당에 대해서 뭔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꺼내놉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12월에 결단하겠죠.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에서 뭔가 전열을 정비하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저는 마음속에 정해둔 게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예. 이제 저에게 의미 있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날짜. 정기국회 예산이 12월 12일이거든요. 예. 뭐 그 이후에 그 한 다음 주 정도 생각 안 하겠느냐. 정치적인 일정으로 보면 뭐 김종인 영감님이 보는 타임 스케줄하고 이준석이 보는 타임 스케줄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월 달에 조금 빨리. 행동하는 게 좋다 이런 건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제시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30분 아닌가? 동안 뭐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12월 언젠가 날짜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조원진 대표는 최근에 정치권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많이 맞추셨죠?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좀 목소리도 들어보고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 보십니까? 혹시 탈당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징계 취소 의결이라는 게 브레이크를 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취소 의결이 2일 날 있다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하루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러 가고 언론에 공개하고 예. 뭐 가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긴히 상의할 게 있다. 그런데 길게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만남을 공개하고 싶다는 거죠. 내용보다는 네. 내가 만나러 왔다라는 내가- 걸 알리고 싶다는 네, 겁니까? 내가 만나러 왔고 만났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오늘 징계 취소 의결을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내 입 다물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 예상했던 대로 오늘 아침에 그냥 징계 취소 의결을 하는 비슷한 시간에 나와서 한 바가지 지금 쏟아 부은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럼 그 갈 길이 뭡니까? 갈 길은 뭐 하여튼 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같이 하는 건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러니까 길입니까 이게 그럼? 이건 뭐 이제는 지금 현재 탈당의 길이냐 뭐 신당의 길이냐 탈당 후 신당이냐 아니면 그냥 무소속 연대로 가느냐라는 예. 그런 정도의 선택지 외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남아있는 길이 안 보이고요. 그럼 최소한 국민의힘을 떠난다, 같이 안 간다 이겁니까? 같이 갈 수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최근에 그 보였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예. 그 쫓겨난 과정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는데 예. 정말로 인간적으로 수모를 당했고 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법적인 조치까지 가서 이건 정말 이게 대표였나 예.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인간적 수모를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이미 여러 개 건넜고요. 이미 사실은 당정만 남아 있는 거지. 전 대표니 뭐니 이런 거 다 예. 지금 많이 지나간 것 같고요. 신경민 전 의원께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이거는 지금 같이 못 간다는데 일단 가정은 같이 간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노원병의 공천을 봐서 총선에 출마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낙선이 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낙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이준석 전 대표는? 나이가 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같은 지역구에서 4번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3번이잖아요. 이미 3번 떨어져서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져서 4번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좀 정치적으로 아무리 험지지만 네, 어렵죠. 아주 짧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 나가서 그 결과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을 봐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총선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데 예. 우상호 의원 또 정청래 의원 민주당에서 할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수용을 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당에는 도움이 돼요. 예. 인요한 혁신위도 또 성과로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이건 더불어민주당에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차라리 신당 만들어서 나가라. 나가줬으면. 봐라. 이준석 대표 이거 어떻게
이준석 대표 기분에 이거 견딜 수 있게 해서 나가. 이건 제 어디까지 내 피셜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 소선거구 제도에서 그래도 수도권 MZ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라면 신당을 만들고 그걸 누구랑 만들든 간에 대체로 젊은 세대일 거예요. 그러면 2030 세대에게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가는 앗아가는 그런 신당이 나온다면 이건 민주당에게는 또 반사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람을 지금 얘기한 것 같다 이건데 요 주제 관해서 윤기찬 변호사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보인 반응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의 이철규 전 사무총장.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런 거 여러 책임 문제에서 당직을 이제 버리 떠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재위원장이 오늘 다시 임명이 됐어요. 이거를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런 비판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탈당의 명분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의 목표는 당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당선이요?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국회 입성이거든요. 그것이 탈당 후에 무적자로 들어오든 아니면 신당을 차려서 들어오든 그러니까 신당을 차려서 들어오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좋은 지역에 무적자로 들어오는 방법, 이 방법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래서 본인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안 나가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탈당했으면 아마 이 국민의힘과의 결별이 이미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지가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감안하면 대구 정도의 무소속으로 대구 무소속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면 대구에서는 사실은 당선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바람몰이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그 하나하나 명분을 쌓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본인 당대표 시절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당대표 자격이 있든 없든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펼치면 될 것을 저렇게 또 내부에서 옛날처럼 안 좋은 얘기들 쏟아낸다 그러면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본인이 어떤 형태로 출마를 하든지 간에 출마를 한다면 그게 무소속이든 당적이 있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토 세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관련해서 어떤 글을 또 올렸어요. 본인의 SNS상에. 그 내용이 이겁니다. 현재 단계에서 유승민과 창당 고민 안 나눠. 이게 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단계예요. 현재 단계. 그럼 앞으로 단계 모른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는 창당 고민 안 한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는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안 한다는 뜻입니까? 하나 더 보죠. 비만 고양이 질타했을 뿐인데 TK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비만 고양이를 질타했는데 TK 움직임. 무슨 본인이 한 말에 반항이 있다, 반향이 있다 이런 뜻 같은데 아무튼 신당 관련해서 앞섰고 다시 볼까요? 현재 단계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는 논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하고 논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쏭달쏭합니다. 아무튼 뭐가 생각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네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 대표는 정치의 현실과 명분을 잘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아직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길게 정치를 할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 눈앞에 어떻게든 배지를 다는 게 목표라고 하면 이러저러 엄청난 정치적, 현실적 계산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충 국민에서 싸워가지고 쫓겨나는 모양새를 하고 대구에 있는 수성구 정도의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명분도 잃고 민심도 잃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배지하면 달고 끝나는 겁니다. 정치는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아니긴 하지만 젊은 분이기 때문에 정치는 명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DJ도 마찬가지고 YS도 마찬가지고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분을 갖고 부여잡고 끝까지 가다 보면 큰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명분은 뭡니까? 이 당에 대한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당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이 뭐냐면 자기의 이 당의 변화를 위한 자기의 열정을 이 당에 쏟아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원에 가서 자기가 방패막이가 돼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 각오로 수많은 사람이 당협위원장에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명분이 우선입니다. 자, 오늘 징계 취소 결정이 확정이 돼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 노원병은 어떻게 되는 건가? 총선은? 그럼 신당은? 탈당은?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첫 번째 이슈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요. 이쯤 돼서 이준석 전 대표와 요즘에 악연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분 계시죠? 오늘 모셔볼 예정인데 그 전에 그분이 등장하는 영상이 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이준석은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건강 이상설을 퍼뜨렸는데 춘천 마라톤 42.195km를 4분 33분에 완주했습니다. 사 4분이 아니고 4시간이겠죠. 자, 그럼 안 의원님 모시겠는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계신지요? 안 보이는데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 의원님? 아니 뒤에서 나왔습니다, 안 의원님 지금. 마라톤 완주한 자 누굽니까? 나오셨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요. 마라톤입니다. 예, 근데 예. 아니 가슴에 무슨 이 뭐 마라톤 할 때 등번호 같은 걸 붙이고 나오셨는데요. 거기 숫자가 예. 43304 이건 뭡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4시간 33분 04초입니다. 기록. 춘천 마라톤을 제가 4분 33분 아니 4시간 33분 만에 완주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또 숨이 많이 차신 모양이에요. 자꾸 4분 33분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해외 대회에서는 총 3번 풀코스로 뛰었는데 국내 대회로 완주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힘들죠. 이상입니다. 네. 간단한데요. 힘들다고. 참 싸늘하네요. 네. 근데 왜 선거는 완주 못하고 철수하시는 거예요? 다 완주했습니다. 제가 처음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철수했나요?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다음에도 또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망입니다. 유권자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일단 당에서는 징계를 취소했는데 왜 그 징계 서명 운동 4만 명이나 됐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아주 있으세요? 엉망입니다. 제명해야 합니다. 4만 명이나 했으면 이거는 들어봐야 됩니다. 청와대 청원도 어느 일정 정도 넘어가면 들어주는 게 그 목표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부당한 겁니다. 배 소장님도 서명해 주십시오. 근데 이미 징계 결정 나왔는데 아닙니다. 징계 취소 나왔는데 필요 어떡합니까? 없습니다. 그건 당원의 뜻을 물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실망입니다.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요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저희가 패널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전 징계 취소됐으니까요 노원병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 혹시 낙선 운동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해서. 이런 질문 정말 실망입니다. 역시 가는 게 답입니다. 여보 마라톤 뛰러 갈게. 그냥 가셨군요 그냥.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하시네요. 철수해버렸습니다. 하여튼 4시간 33분은 대단한 기록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로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인물은 또 다른 징계 취소의 대상이 됐죠.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우선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나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년에 내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게 앞으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윤기찬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요.
뭐 취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징계는 합리적이고 정당하지만 당 화합을 위한 조치다 지금 징계 취소가.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수용하는 거다. 이걸 강조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반응에 대한 반응 아닌가 싶은데 반응에 대한 반응을 저렇게 한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행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 것이 이해는 돼요. 왜 저런 거 하는지가 이해는 되는데 홍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런 말씀 하시는지.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 어떤 행보가 아니고 사감의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감이요?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면이라는 단어가 적절치는 않죠. 그러나 뭐 그 취지를 다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면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게 정치적인 표현이거든요. 뭐 대사면 화합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전에 했던 그 징계 절차가 정당하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취소는 약간 뭐 다의적인 언어지만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예. 분명히 이해는 하셨을 텐데 왜 저런 그 공격을 계속 하는지를 따져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 다만 김기현 대표의 사감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오늘 조치가 결정이 됐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의 어떤 반응을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내용입니다. 요 내용 말고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반응을 주세요. 이 징계 취소에 대한 반응이요. 일단 한자로 과하지요. 그러니까 뭐 가랑이 사이를 걷는 그런 수모 이거 잊지 않는다. 그리고 메뚜기는 튀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자, 이거 비난인데요. 지금 일단 비난 섞인 반발인데 요거요. 일단 윤경호 소장님. 메뚜기는 누굴 보고 메뚜기라고 저러는 걸까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겠죠. 김기현 대표를 지금 메뚜기로 간주하는 거다 지금. 지금 뭐 임기찬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감의 표현인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에게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공당 내에서 매를 때리는 쪽과 매를 맞는 쪽이 서로 명분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용도 안 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계를 좀 돌려보면 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했느냐. 예. 수해 때 골프 쳤다. 수해 때 문제였잖아요. 행동을 너무 함부로 했다. 공인으로서 그게 맞는 거냐. 당에 누를 끼쳤지 않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이게 1호 안건이라면서요. 예. 혁신위의 1호 안건이 과연 홍준표와 이준석에 대한 자기네 당내에 징계를 했던 사람들을 징계를 취소하는 게 1호 안건이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 건가. 그러면 혁신이 왜 출범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유권자들이 단지 강서구 구민을 뛰어넘어 국민 여론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고 매를 때린 거라면서요. 그럼 그 매를 때린 게 국민의힘 당내 당원들 또는 열렬한 지지자들 그들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들만 관심이 있는 사안을 1호 안건으로 꺼내놓은 거. 이게 도움이 될까? 그게 아니라 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이었던 중도 세력들 아니면 뭐 비판적이었던 세력들이 더 등을 돌리지 않게 그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상황을 국민의힘이 좀 잘 보좌해라 이런 의미였을 텐데 겨우 그걸 외연을 확장해라라고 하는 주문을 실천할 혁신위가 1호 안건이 내부에 징계를 했던 사람들 징계 풀어주는 게 1호 안건이다. 이건 저희처럼 전혀 국민의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다리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 같다. 이게 과연 외연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때린 매 이걸 제대로 달게 맞는 자세인가? 그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고. 그러면 윤경호 시장님께서는 홍준표 시장의 반발이 이해되신다는 뜻일까요? 뭐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건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준석 뭐 신당 만들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거 이건 전략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오죽하면 이 징계 뭐 해주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내 정치 역정에는 더 도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징계를 했다가 풀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신경민 의원님, 지금 메뚜기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하루살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데 혹시
김기현 대표 그 위쪽까지 바라보고 뭐 한 말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겠죠. 김기현 대표 하나만 지금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당 전체의 김기현 체제를 수호하고 위호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또 배후 세력에 대해서를 다 지금 그럼 이른바 친윤 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혁신위 1호안건 치고는 좀 초라하게 됐습니다. 이걸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 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조용히 있는 사람은 김재원 최고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뭐 지금 엄청 어떻게 보면 폄하를 하고 욕지거리를 해서 지금 이게 과연 사면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고 금방 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1호 안건 혁신이 1호 안건으로 이게 합당한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지금 잃은 거죠. 거기다가 김재원 위원은 지금 조용히 있는데 예. 이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5.18로 징계를 받았는데 혁신이 1호 외부 일정이 5.18 묘지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5.18 발언을 이렇게 한 사람을 징계를 하고 이걸 징계를 취소한다고 그러면은 예. 뭔가 설명은 해줘야죠. 그러면 이게 본인이 그러면 정말로 100배 사죄를 하고 예. 혁신이나 아니면 지금의 지도부도 이 발언은 정말 잘못됐지만 뭐 하여튼 징계는 취소하게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러면 5.18에 대해서 가서 묘에 가서 엎드리기만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조치는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홍 시장이나 뭐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치고요. 홍 시장이 또 이렇게 하는 건 홍 시장의 이 반발은 명분도 없어요. 수해 골프인데 예. 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고 뭐 이렇게 반발하는 예. 사람을 혁신 1호 안건으로 징계를 취소해야 되나요? 이 근본적으로 1호 안건과 오늘 징계 취소 의결은 지금 뭐 거의 퇴색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사실은 홍 시장의 경우는 계속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강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반발했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걸까요? 그리고 너무 자주 올려요. 자주 올린다? 그리고 너무 그 표현이 과해요. 그러니까 좀 요즘에 조금 화가 많이 나신 것 저기 같은데요. 뭐 분수 모르고 날뛰면 뭐 무슨 네. 시즌 2가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고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 2번까지 하신 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SNS 뭐 하나 써보려면 굉장히 신중에 거듭하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속필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닥치는 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게 자체가 사실 이준석 대표 징계에 사실 끼워 넣기가 된 거죠. 1+1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지적하신 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당을 새롭게 혁신한다는 의미에서 큰 틀에서 대통합을 이룬다는 큰 명분으로 예. 주요 징계 대상자들을 이렇게 징계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을 꼭 넣어서 징계 취소를 했던 이유는 그냥 잘못한 걸 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는 두 분의 지적이 올바른 지적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 진 이유는 대통령실과 당과의 수직적 이 구조를 예. 수평적 관계로 바꾸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대통령의 국정원의 스타일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과 당의 그런 불균형적인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준석 파동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징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비대위가 들어서고 그때부터 파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징계 취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야 당연히 혁신위 활동을 끌어내리고 싶고 혁신위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지만 지금 혁신위에서 이러한 건으로 이준석을 징계 취소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준석을 전략적으로 못 나가게 했다는 게 전혀 아니고 이준석 파동이라고 하는 작년에부터 겪었던 우리 당의 내부의 이 홍역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또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를 정상으로 시도해보겠다. 정상으로 돌려보는 걸 모색해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첫 발짝을 그렇게 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저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짧게 이건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요한 혁신위의
전략이 먹혔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하지요. 이게 우리 또 쉽게 풀이하면 과하지요.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당에서. 예. 그런 게 일종의 우리가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가 있거든요. 예. 이른바 약자 현상. 누가 계속 때리고 하면 그 사람은 약자로 돼서 유권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좀 연민을 동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계 취소됐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 압박받던 상황이 사라졌네. 예.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내가 압박받던 상황이 사라졌네. 이게 상황이 국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나에게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압박받는 이 언더독 이펙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달라져? 이거 나 못 받아들여. 내가 계속 압박받고 있다니까 이걸 또 강조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징계가 취소되는 게 좋을 게 없다라는 걸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추정이 섞인 분석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강하게 취소 안 받아요. 거의 이 수준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신 분 인요한 혁신위원장 최근에 좀 쓴소리 좀 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거를 한마디 했어요. 무슨 사면이냐? 맞습니다. 저도 뜨끔했어요. 그 당의 룰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그걸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을 도울 때는 그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의 룰을 따라야죠.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그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무슨 아량을 베풀거나 했던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홍 시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또 준비 중이신데요. 자, 홍 시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나오셨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표정이 굳으셨네요.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냥 질문 좀 하나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인요한 위원장이 게임 룰을 얘기했어요. 게임 룰은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 게임 룰 지키실 생각 있으실까요? 토론론에 혁신위원장이 뭘 자꾸 한다고 당에서 이제 30년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한테 떠듭니까? 토론눈이라고 그러시네.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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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자하기 짝이 없죠. 예. 그런 사람 처음 봅니다. 시장님, 그런데 사면 아니다. 사면은 뭐 대통령이나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혁신위에서도 징계 취소로 용어를 바꿨는데 아니 시장님 말씀대로 용어도 바꿨는데 왜 노발 노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거를 첫 번에 쉬었다가 갑작스럽게 뭐 바꾼다고 해서 그 의미와 목적이 그 퇴색되겠어요? 내가 그 정도로 정치적인 실력이 없다고 배 소장은 그래 보시는 겁니까? 제 의견 묻지 마시고요. 방자하다. 네네. 자, 그런데 하여튼 간에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징계 취소를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를 하시니까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홍카콜라 아니다. 신카콜라다. 심정이 어떠세요? 내는 당의 본류입니다. 여기저기 지류지천에서 이리저리 생겼다가 튀어나온 지류가 아니에요. 본류기 때문에 애들 싸움, 애들 놀리는 느끼지 않겠습니까? 배 소장도 애들 수준인가 봐요. 저는 수준이 높죠. MBN 나왔으니까. 근데 그 요즘에 그 수해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SNS 많이 쓰시잖아요.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 김근식 위원장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김근식 위원장하고는 안 친하나 봐요? 네, 전화 끊습니다. 가짜는 질문에 아니. 한 질문만 더 하면 그래서 SNS를 썼다 지웠다 하시는데 뭐 눈치 보시는 거예요? 사실 좋아요 수가 부족해요. 좋아요 수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네, 가짜는 질문에 가짜는 농담으로 응수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짜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요. 징계를 당으로부터 받은 게 앞으로 정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자, 겁니까? 저는 전화 끊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 방지하기 짝이 없어. 그냥 끊고 가셔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아니, 자, 홍 시장님 화난 건 이해가 되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화난 건 뭡니까? 그러게요. 뭔가 뭐 빙의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이상민 크리에이터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가버리셨어요, 그냥 같이.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약간 저 성대모사 인터뷰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이 인물 드디어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 그러거든요. 일단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 셋, 남자 다섯이요? 이게 등장인물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전청조 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본인이 설명을 좀 합니다.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보장이 되나요? 그 전청주 씨. 그냥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실장님이신데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목소리를 저렇게 했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검찰 가고 이제 법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르면 내일 영장 심사 받는데 일단 경찰 쪽에서 밝힌 거는 현재까지 피해자는 15분. 그리고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 좀 넘는 그 정도 금액이라 그래요. 근데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명품 자동차, 명품 그리고 최고급 뭐 레지던스 막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돈이 드는 뭐 집, 물건, 자동차 막 이런 게 등장했잖아요. 통상 뭐 이런 사건 같은 거 변호나 이럴 때 좀 접해 보실 때 예상하시면은 일단 19억은 뭐 빙산의 일각동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이거? 그죠. 19억 중에 아마 한 사람이 5억 이상을 편취당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그 사기 혐의로 구속을 한 분이 좀 액수가 많이 피해를 보신 거군요. 그게 5억은 한 피해자당 5억 원 이상인 피해자가 있어야지만 특정 경제범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억 중에는 5억 이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소소한 그 편취 금액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되게 많을 거예요. 숫자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저 뭐 11분이라고 하니까 지금 15명 15분이니까 막 1억 정도 평균 내면 1억 정도 5억 빼면 그럼 계산이 대충 나오는군요. 그렇죠. 15분에 한 분은 평균 5억이고. 피해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 금액을 낮춘다 그러면 범죄 일람표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장 청구를 위해서 저렇게 일견 청구하는 것이고 일단 가장 먼저 확보된 혐의, 그다음에 가장 확보된 내용만 일단 한 거고 나중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추가 수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피해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그 편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상천외하죠. 성함이 청조 씨인데 전청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창조적인 방법을 결혼도 지금 뭐 결혼 전제로 사귄 분들 꽤 많잖아요. 거기다 남자하고는 뭐 혼인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하고는 혼인 신고가 가능했던 것 같고 여성하고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 신고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을 그 사기의 방법으로 사용했든 아니면 결혼 상대방에게 뭐 편취를 했든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 피해자분들이거나 아니면 결혼 상대방들이 여성과 남성을 넘나드는 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피해 변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 돈이 남현희 씨한테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 내용은요. 따로 좀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때 좀 추가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결혼 관련돼서 뭐 사기 얘기하셨는데 요거요. 김근식 교수님 화면 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건데 잘 좀 봐주세요. 화면 좀 봐주세요. 이 뭡니까 이게. 전청조 성별을 오가면서 결혼 관련 사기만 일단 언론에 보도되고 의혹 제기되고 하는 게 8번이에요. 일단 여기 보면 남성 여성이 다 대상인데 여기 보면 맨 위에 남성 A씨와 여성 A씨가 있어요. 2015년인데 이건 같은 시점이에요. 이거 결혼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2018년에는
남성 B 씨, 여성 B 씨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남성 B 씨, C 씨를 보면 하나의 차이인데 이건 무슨 데이팅 앱 이런 걸 통해서 뭐 접촉을 했다 그러죠? 근데 여성 B 씨는 실제 제주도에서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리고요, 남성 D 씨가 또 나와요, 2020년. 이거는 옥중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에. 그리고요, 2023년 올해입니다. 이건 또 E 씨와 C 씨, 그러니까 C 씨, 남현희 씨와 재혼 발표가 있죠. 이건 여성이고요. 동시에 또 다른 남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 양다리 써 있잖아요. 김의식 교수님. 이게 결혼 관련 사기만 무려 8번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남녀 성별 대상을 오갔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대단하다, 또 신칠규모하다 이런 생각밖에 되지 않고요. 거의 막장 드라마를 봐도 이 정도까지는 막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별을 오고 가고 그리고 결혼식도 하고 결혼신고도 하고 또 같은 기간에 양다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은 다 동원해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신칠규모란 대단한 사기의 큰 달인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복역하고 이제 만기 출소하면 우리 정보기관에서 특수 채용해야 된다. 공작의 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럼요. 성별을 오고 가고 동시에 같은 남자 같은 여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계속 속여가면서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식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사람을 홀리는 기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기술이라고 한다면 정말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에 예. 정말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인 것 같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을 전무후무한 저런 사기의 행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김규식 교수님.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지금 여성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결혼식을 올렸다는 여성이 있어요. 이 전청조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거를? 기사로 볼 때는 그 결혼식을 제주에서 호텔을 통으로 빌려서 했다고 하는데 예. 그때 그걸 목격한 사람의 전언에 따르면 동성 결혼식으로 자기들이 확인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성이 여성으로서 여성과 같이 동성 결혼해서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까? 기사에는 그렇게 굉장히 그래서 이례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옥중에 혼인신고한 것은 본래 전천조 씨가 본래 타고난 성별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남성하고 또 그러니까 남성하고 또 혼인신고는 가능하니까. 근데 옥중에서 그거를요? 그 이제 옥중에서 또 혼인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미 전과가 사기 전과가 있어서 판결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벌을 받을 때 판결문을 보면 그때도 사기 행각이 굉장히 기기묘묘했고 예. 나와서도 지금 이제 이 남현 씨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예. 스타를 접근해서 지금 과감한 이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오래전부터 타고난 사기 행각들을 벌인 면에서는 정말 대단하다는 말. 그러나 저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지금 그렇죠. 한을 맺혀 있겠습니까? 그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고 임한 건데 이게 결국에 이렇게 되면 사기가 되면 이거는 뭐 허망한 거잖아요. 너무나 지금. 그렇죠. 윤시환 변호사. 이런 결혼 관련 사기가 원래 많습니까 좀? 글쎄요. 아니 뭐 결혼 뭐 혼인 빙자해가지고 뭐 어떤 성적인 착취하는 경우는 꽤 있어도 결혼을 사기의 수단으로 뭐 있긴 있죠. 그런데 저렇게 많이 오가면서 저렇게 많이 한 것은 저도 처음 봤어요. 저 부분은 특이한 게 어떻게 어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양성의 이런 그 또 타고난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 다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실제 이 정서적 공감대가 굉장히 강해져야 그렇겠죠.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상당히 믿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여성끼리 결혼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다수의 남성과 여성과 같이 교제를 했다. 그런데 그 교제 대상들이 결혼을 예정하고 했다. 그렇다면 예. 정서적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인데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뺏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보기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뺏는 것보다 사실은 같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시로 이렇게 여러 명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언변의 달인이거나 예. 또는 뭔가 어떤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천재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해줘야지만 결혼이 가능한 어떤 그렇죠.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청조 씨가 이 자라온 환경이 상당히 지금 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혼할 때 내가 사랑을 많이 줘도 되지만 사랑을 많이 갈구해도 그런데 어필해도 결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전청조 씨 관련된 얘기 좀 했고요. 지금 이 얼마 전에 재혼 발표하면 이후부터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 엄청난 이 소동과 난리가 났잖아요. 남현희 씨 관련됐는데 남현희 씨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의혹 대상처럼 올라와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전청조 남현희 씨 두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남현희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근데 진짜 계좌 추적해보면 전 저로 하여금 썼던 돈은 진짜 뭐 물론 얼마 있었겠죠. 남현희 씨는 심지어 그 펜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요. 금전적으로.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꾸 팔게 했어요.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전청조 씨에 의한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 목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계좌, 뭐 돈과 관련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와서 투자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의아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설득을 했고 대출 어플 하는 어플을 통해서 대출 알아보라고 하고 그렇게 4천만 원 좀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원금 보장도 해준다고 했고요. 말을 일단 너무 잘해서 그냥 전적으로 믿었고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저도 마음을 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경호원을 대동해서 나타났었고요. 윤기찬 변호사, 이 남현희 씨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을? 어떤 그 전청조 씨가 편취한 금액 상당수가 남현희 씨한테 어쨌든 갔다는 거잖아요. 전청조 씨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 보고 도와달라 그랬다. 뭐 사업하는 거를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단 말이죠. 그런 거 갖고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전청조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걸 알고도 같이 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를 알아야 된다. 알죠. 그런데 아마도 이상하다라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강한 이런 사실관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컨대 아까 저것처럼 자기 통장으로 남의 돈이 들어온다. 남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송금자가 남일 경우에 뭐 본인의 무슨 계좌번호 다 뭐 알고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 아니면은 의심스럽다는 점만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범죄 수익으로 판단받을 경우는 있어요. 이게 특경가로 기소한 이유가 이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하는 법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범죄 수익 은닉법이 대상이 돼요. 그럼 거기에 몰수 조항이 있거든요. 또 범죄 수익을 수수한 사람, 거기 가담한 사람도 처벌이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남현희 씨가 만약에 이게 약간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고 본인이 가장해 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상한 게요. 보세요. 시그니엘 집도 만약에 저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그 집을 정상적으로 얻어준 것처럼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증여처럼 된 거예요. 차도 4억 원짜리 정상적으로 증여처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증여처럼 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갔으면 거길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범죄 수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알고 남현희 씨가 그 가장 행위에 가담했다 그러면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고 범죄수익 은닉죄의 자체 구성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몰수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마 향후 수사 방향은 사기죄 공범을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펜싱 수업은 가능할 펜싱 그러니까 개개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펜싱 사업장을 전청조가 운영을 했는데 그 수업료를 갖다 남현희가 받았다. 근데 이 부분이 펜싱 수업이 나중에 보니까 사기죄에 해당한다. 수업을 안 했다. 이러면은 남현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범죄 성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는 남현희 씨에 대해서 공범의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전청조가 얘기를 하고 그 전청조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렇다면 남현희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법상의 그 가장의 도움 주는 자 이걸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걸로다가 수사력을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김은식 교수님.
근데 이제 전청조 씨가 뭐 펜싱계에 30억 투자하겠다. 근데 그 익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펜싱 협회 뭐 관련된 분들을 만났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남현 씨가 뭔가 주선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금 심각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범 여부가 이제 또 하나의 의혹의 한 덩어리인데 지금 서로 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남현 씨는 전적으로 저기는 완전히 속았다라고 예. 이제 피해자로서 이제 이 전청조 씨를 고소한 건데 고소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이 뉴스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남현 씨가 과연 몰랐을까 이것에 대한 또 의구심도 있어서 그런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펜싱 대표였고 또 펜싱에서 그 올림픽 은메달 딴 분이기 때문에 펜싱 경기장 같은 데 가서 이 남현 씨가 전청조 씨를 데리고 많이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펜싱협회 임원들이랑 관계자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줬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이 전청조 씨가 돈을 기금을 내겠다. 그것도 막대한 기금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이 돈의 자금은 묻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펜싱협회 관계자는 돈이 투명하게 전달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걸로 이제 무산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증언으로 나와 있는 것이어서 그 정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전청조가 남현 씨를 앞세워서 펜싱 업계도 또 크게 사기를 치려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남현 씨가 전청조의 사기에 상당 부분 연관돼 있거나 거기에 또 앞장서 있거나 아니면 이용당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 목소리는요. 역시 이 사기 피해 당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본인의 돈이 진짜 어처구니 없게 쓰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한 당시에 벤틀리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투자한 돈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 남현희 씨 명품 선물 사주는 거에 거의 다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랑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접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접촉했다면 저는 피해 변제를 요구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 투자금이 사기였고 모두 남현희 씨의 명품 선물과 벤틀리나 뭐 이런 등등 이런 선물 사는 걸로 쓰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변제를 간절히 요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이용해서 사기 행위를 했고 그 사기 행위를 통해서 얻은 돈으로 명품 가방이나 차량을 받았다는 것을 남현희 씨가 알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자, 중요한 거는 남현 씨가 알았다면인데 요게 이제 아주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가. 근데 윤기찬 변호사, 저 피해자분 호소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분은 그 사기당한 금액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청조 씨가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예. 다 썼다는 거예요, 지금? 네, 남현희 씨한테 넘어갔으니까 넘어가는 방법이 이제 증여라는 방법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기죄는 사실 몰수가 또 안 돼요, 원래는. 이게 부패범죄에 해당이 되면은 몰수가 되는 거고 그 부패범죄에 해당이 되려고 그러면 상습사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습사기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몰수가 가능한데 만약에 제3자에 대해서 몰수하려고 그러면 알고서 가져갔어야 돼요. 알고서 받았어야 알았어야 돼요. 된다는 거죠. 그 입증해야지만 그 남현희 씨한테 몰수가 가능한 거고. 아까도 남현 씨가 알았다면 이런 전제를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네. 범죄수익은닉법에 적용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았을 경우 몰수가 돼요. 근데 이건 이제 형사적인 문제고 민사적으로는 가능해요. 민사적으로다가는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전청조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예. 남현희 씨에 대해서 전청조가 증여를 했잖아요.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 명품 차 준 거, 예. 그다음에 뭐 돈 준 거 이런 것들은 증여라고 저희가 해서 이 증여라는 법률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법원에 청구를 남현희 씨를 상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전청조 씨가? 아니요.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예. 피해자가 취소해달라, 전청조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현희 씨에 대한 그 전청조의 법률행위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남현희 씨에 대해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예. 그럼 지금 가압류하고 제가 뭐 알려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가압류하고 그다음에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받은 어떤 차 이런 등등등을 처분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가압류해 놓고 나서 그 증여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남현희 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 또 방법이 있군요. 하여튼 이게 피해자분들은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당한 거니까요.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음 준비된 인물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마약, 이 투약 혐의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오늘 공소장이 이제 정치권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내용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유아인 씨잖아요. 공수장 내용 마약 투약 혐의인데 뭐 이름이 프로포폴 이게 뭡니까?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181회 상습 투약 이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타인 명의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명의 도용 아닙니까? 이건 타인 명의로 받았으면 일단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 영상은 유아인 씨가 등장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보시죠.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유명 연예인이니까 확실히 여론이 좋지 않죠.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요. 다음은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공소장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요. 뭐 한 유튜버하고 어디 장소에서 뭐 이렇다죠. 유아인 일행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유아인 씨가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소장상에 따르면. 이거 검찰이 작성한 거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거짓으로 너와 피웠다고 진술하면 그것 또한 기사가 된다. 그러니까 기사 뜨면 사람들이 널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겠지. 뭔가 약간 회유하는 듯한 이런 말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들여 마셔라 뭐 방법을 또 알려줬다 그래요. 이걸 피우는 신용만 하자. 윤기찬 변호사. 그럼요. 일단 누구한테 대마 권하고 뭔가 회유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명의도용해서 수면제도 처방받고. 근데 이런 거 공소장 내용 보면은 단순히 마약 투약만 혐의가 있는 거 아닌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죠. 지금 마약 투약과 관련돼서는 의사한테 만약에 속이고 했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소장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면제는 뭐 명의도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용 저게 향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처방받는 과정에서 다른 명의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허위 사실로, 유괴로. 그리고 그 유튜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대마를 피우게 한 거잖아요. 이건 강요를 한 거죠. 만약에 정도에 따라서 강요를 하고. 그래서 뭐 신용만 하니까 제대로 피우라고 또 알려줘요, 뭘 또. 그렇죠. 본인 그리고 대마 소지와 흡연만 한 게 아니고 대마를 유통시켰어요. 증여도 유통입니다. 무상으로 피라고 한 것도 유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은 사실은 이 거래에 관여하게 되면 이것도 큰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뭐 본인의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 제공하거나 수사 단서를 줄 유튜버에 대해서 협박했다. 약간 좀 뭔가 회유 같죠? 지금 뭔가 분위기는? 그게 협박 정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보복 협박입니다. 이거는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강해요. 그래서 아마 글쎄요, 뭐 마약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좀 무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수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이렇게 아마 공소장에 기재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윤경호 수장님, 근데 지금도 나오는 게 이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물론 또 유아인 씨는 이게 공소장이니까 아직 재판해봐야지 알죠. 또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공소장 내용 보면은 이게 어떻게 불구속 기소인가? 이거 또 나와요, 얘기가 그러면은. 죄질이 상당히 뭐 안 좋죠. 그리고 알려져 있었던 시기 굉장히 지금 질질 끌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자료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해서 심사받은 게 9월이죠. 그때 대형 로펌을 써서 그리고 엄청난 돈을 거기에 주고 활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전관예우를 충분히 따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았죠. 아까 소문처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의 뭐 전관예우, 뭐 우리 사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하는 이 이권구조 카르텔의 가장 전형적인 집단이잖아요. 뭐 대형 로펌 아니라 뭐 그냥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차리고 있는 경우도 이를테면 특히 형사 사건에 부장검사 정도만 지냈거나 또는 뭐 법원의 부장판사 정도만 지내면 얼마든지 형사 사건에 이런 구속 기소가 돼야 되고 구속 수사가 돼야 되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여실하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공소장에서 지금 단순히 처음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만을 복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마약으로도 더 번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 변호사 설명하셨습니다만 협박, 이게 협박이라는 게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이 미국 같으면은 아마 사법방해죄 이런 거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형법상의 규정인 걸로 아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활용될 수 있고 그 돈이라는 게 얼마든지 돈으로 막아서라도 우선 구속을 피하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실제 형량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현실화되는 그렇다면 정말 사회 정의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유아인 씨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른 영화 배우 또 다른 연예인들로 쭉 확산되고 있는 이 마약 복용, 마약 범죄라는 건 당사자들의 이미지 훼손도 있지만 이미 지적됐듯이 K컬처 더 중요한 건 그들을 우상이나 나중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아동들에게 끼치는 정신적인 해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명확하게 규명이 된 거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양형 기준도 바꾸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관예우를 통한 그런 편법도 모두가 노력을 해서 좀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불구속 지금 재판 받게 되는 상황. 저희가 그 수사 기록을 전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타 말씀을 확언 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각됐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도 기각됐다는 것은 왜냐하면 두 번째는 첫 번째 범죄 사실로 그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 새롭게 권유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넣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 기각은 저도 조금 예외다. 의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 중순에 이제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요. 지금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죠. 이른바 메가 서울, 서울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이런 이슈인데요. 제목으로 있습니다. 보시죠.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죠. 민주당을 향해서요. 자, 우선 이 목소리, 김기현 대표 목소리인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좀 밝히시죠.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모호한데요. 자꾸 이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꺼내놨어요. 자, 다음은요. 민주당의 목소리입니다. 반응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참으로 뜬금없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현실성 없는 그리고 졸속적인 김포 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십시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민 의원님, 뭔가 민주당에서는 반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약간 어정쩡하거든요. 민주당이 이거 대놓고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좀 어려운 겁니까 지금? 어렵죠. 바로 뭐가 나오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메가시티 지금 얘기를 자꾸 하는데 메가시티는 지금 영남, 호남의 각 도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서 추진이 됐었죠. 그게. 그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간 도도 있었고요.
초기 단계에 있는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다 됐는데 예. 지난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것을 무력화, 무효화 시킨 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메가시티는 영호남 지역이 특히 많은데 서울을 메가시티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메가시티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예. 그런데 또 행정구조 개편도 아니에요. 행정구조 개편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지금 행정구조 개편은 여러 가지 안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김포시 편입하고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좀 등장을 한 건데. 그렇죠. 이건 그냥 김포시를 서울시에 갖다 붙이는 건데 예. 지금 문제는 김포 시민의 다수가 이걸 찬성을 할 거예요. 이거 한 두어 달 전에 김포 시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아마 경기도 특별 경기 북도죠. 경기 북도 얘기를 아마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그게 좀 분위기가 쏴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경기 북도가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가 의정부나 이렇게 뭐 포천 연천하고 가는 것보다는 서울시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은 경기 북도하고 가는 것보다는 서울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다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고 김포 시민으로서는 매우 당연한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민주당은 뭐 반대 이거를 얘기할 수가 너무 어렵다 이겁니까? 그러면? 정치 현실 정치 그리고 특히 또 선거가 임박한 이런 상황에서 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고 볼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 등등 국힘당에서 설명하는 것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만큼 또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는 정치인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 현실과 특히 선거 직전에 이 상황, 더군다나 이 이슈가 나오니까 한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의 동서남북에 있는 한 10개 정도의 도시들이 나도 그러면서 다 지금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 숫자로 따지면 20석이 넘습니다. 그 대부분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고민인데 올바른 방향의 정책은 아니지만 정치 현실에서 지금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00년대 초기에 있었던 뉴타운을 연상시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가 딱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배용찬 소장님, 총선 측면에서 이 이슈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파만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이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이긴 거예요. 얼마나 이슈가 강한가, 얼마나 이 이슈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조지 레이커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한참 공화당에 밀릴 때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이 코끼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 이야기는 안 해야 민주당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래 김포 편입돼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는 편입 안 하남 언제 편입돼 구리 우리도 편입될 고향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또 되네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세수가 어떻게 되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김포가 되면은 이게 북한과 접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2008년에 뉴타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이슈가 그 다음에는 무상급식을 논리적으로 따지나요? 2010년 그리고 2002년에 수도는 이전해야 됩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그러니까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나왔는지 저도 그 출처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또 꺼내놓고 보니까 지금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도 이야기, 안산도 이야기, 안성도 이야기, 오산도 이야기, 안양도 이야기, 강명도 이야기. 이게 뭐냐? 지금 수도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이길 지금 재간이 없어요. 김건식도 안 되고 윤기찬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찬반을 물어보자. 후보자로 접근할 게 아니라 찬반을 물어보자. 서울 편입 경기도 전역에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자. 찬성이면 국민의힘,
반대면 더불어민주당에 표 던져.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훨씬 더 선거에 나은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선거는 말 그대로 대선의 연장전, 수도권 선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다른 후보자도 마땅치 않고 지금 선거 환경도 그렇다면 그렇게 가자. 예.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어제죠? 민주당에서 약간 모호한 이런 뭔가 반대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뭔가 약간 음모론 같은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 소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한다. 우리 지방 자체들을 달라 이 사람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역술인의 과거 발언과 연관시켜 배후설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펼치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네, 유시찬 변호사 하신 말씀이 있다고. 아니, 박찬대 의원께서는 좀 음모예요. 왜냐하면 처음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남경필 전 지사예요. 2018년도에 재선 나올 때 메가시티 주장하면서 서울과 경기를 합쳐야지만 서울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왜 그거 쏙 빼고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남경필 지사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왔겠죠. 그러면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왜 뜬금없는 천공 얘기를 또 합니까? 저분 저러면 안 돼요 진짜. 일단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굉장히 속도 내고 있거든요. 오늘 조직도 꾸렸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목공학 박사 출신 조경태 부산 5선 의원 이 특위를 만들었어요. 김포 서울편의 특위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공학 박사다. 전문 지식이 있다. 이걸 강조했죠. 많은 분들이 아니 부산의 5선인 조경태 위원장이 왜 됐어? 그러니까는 토목공학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랬어요. 그리고요. 지금 김포가 있는데 오늘 구리시에서 또 입장이 나왔는데 그런데요. 여기 구리시장이요. 지난달하고 오늘 게 있어요.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이제 각종 규제가 이제 해소될 것이고 구리시는 명실상부한 자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확실히 경기도의 약간 그 지역 정치권 민심을 좀 뭔가 흔들어 놓는 것 같죠 지금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거 맞아요. 우리 저 배종찬 소장의 표현이 좀 귀에 쏙 들어오는데 옳은 게 아니라 강한 게 먹힙니다. 정말 강한 이슈다 지금. 예, 이슈는 맞아요. 아니 저렇게 입장이 금방 짧은 기간인데 달라요 지금요. 예, 그런데 저는 김포 주민들, 김포 유권자들은 국민의힘한테 박수를 쳐주고 우리 서울 시민 되는 바람에 자산도 좀 더 늘어나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저는 사이드 이펙트, 후폭풍도 왜 생각 안 할까? 어떤 겁니까? 아니 기존의 서울 시민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서울시 유권자는 더 많잖아요.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왜 김포만이냐라는 의문과 저항감이 들잖아요. 정말 이 젓가락처럼 쭉 들어가서 넓어지는 그 지도가 나중에 서울시 지도로 확정이 된다면 그건 흔히 말하는 그 인위적인 잣대,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거구 획정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을 다 만약에 꺼냈다면 그런 점에서는 그나마 명분에서 좀 괜찮지만 하필 이 김포만을 쑥 꺼내가지고 얘기한 이거는 오히려 저는 역풍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역풍도 충분히 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게 민주당은 굉장히 딜레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마냥 그냥 순풍만 달고 간다. 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특히 이제 김포 쪽, 경기도 쪽에 계신 어떤 당협위원장들, 정치인과 서울 정치인들이 의견이 틀려요.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 문제 하나만 놓고라도 경기도가 지금까지 해결 못 해줬고요. 앞으로도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질 않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인데요. 네. 지금 김포에서 교육에 대한 정보가 얻을 수가 없어서 입시철만 되면 전부 서울 가서 정보도 온다든지, 그래요. 이 문제 경기도 내지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의료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라든지 경기도에 의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존에 있는 서울도 제대로 경쟁력 강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예? 김포를 하나 더 붙여서 덩치만 키운다고 메가시티 서울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히려 내실 있게 서울을 잘 챙기자, 있는 서울이나 잘해보자. 이거 있는 서울이나 좀 잘해보자. 막 이게 아까 서울 쪽 정치인들 생각이던데. 다음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전에서 지역균형 발전 관련된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됩니다. 이근희 교수님, 이거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발언은 메가 서울과 지역균형 발전 이건 다른 거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각국의 대표적인 수도라든지 아니면 상업도시, 금융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더욱 키우는 추세입니다. 메가시티가 한 트렌드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건 사실은 단순히 정치 경제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 금융, 외교 모든 중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더 키우자는 것들로 서울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가능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것이 지방의 균형 발전과 배치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서울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또 메가시티를 계속 광역권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또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 김포 편입 문제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계산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이 촉발을 처음 시킨 것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저는 김동연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도, 경기 그렇죠. 남북도. 이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이미 띄워가지고 전 경기 북부에 있는 각 시도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걸 법으로 발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들어가는 김포 시민, 구리 시민, 이 남양주 시민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연천 포천이랑 같이 경기 북부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에 서울시로 들어올 것이냐, 그 고민에 대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이것을 정치적 계산만 따지지 말고 그 주민들의 자유로운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 찬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튼 대단히 큰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잖아요.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귀를 잡는 어떤 정책 구상에 대한 발표 제안을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게 세 가지 다 333이에요. 333. 3% 성장률 달성할 수 있다. 추진한다. 청년 3만 원권 패스, 교통 패스, 그리고 3조 원 이자 부담 완화. 이거 정부에 제안한다. 333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중에 윤경호 소장님 가장 큰 우리나라 3% 경제 성장률 가능합니까? 올해 1.4%, 1.5% 예상이에요. 그러면 2배 돼야 된다. 2배인데. 성장률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GDP 볼륨을 키우자는 거잖아요. 규모를 키우자는 거잖아요. 방법은 수출 잘 돼야 되고 기업이 투자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소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소비의 주체는 가게도 있지만 물론 기업도 있지만 정부 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게나 기업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20%, 130%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여력이 없다는 굉장히 건가요? 허덕이죠. 여력이 없죠. 근데 정부는 우리 문재인 정부 코로나 이전에 40%대 유지하다가 지금 50%대 초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감세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정 건전성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안도 전년 대비
불과 2.8%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예. 숫자상으로. 예. 금액으로 657조 원이지만 예. 문제는 정부 부문에서 지출을 더 과감하게 늘리자. 근데 재원이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 빚을 내야죠. 세수는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세수는 그렇죠. 기업이나 가게 예. 또는 우리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법인세 이런 걸로 세수잖아요. 근데 올해 60조 원 부족하다고 추계에 비해서 예. 결국 재정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의 빚을 좀 예.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재정에서 규모를 확대해서 키우자, 지출을 늘리자. 예. 그러면 3%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 건전성과 딱 부딪히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333 오늘 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